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관세 유예와 협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상호 관세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가격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미 동부 시간 9일 0시 1분부터 강행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3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날까지 해서 총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5천선이 붕괴가 되었고요. 2월 최고점보다 19%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 구간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통상 직전 고점 대비로 20% 이상 하락을 하면은 약세장 진입으로 간주합니다. 네, 어제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개별 협상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크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요청해 왔다면서 만약 이 국가들이 탄탄한 제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좋은 거래를 성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에 따른 정책 조정 기대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등장을 해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총 104% 관세를 9일 0시 1분부터 발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냉각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무역대표부의 대표도 트럼프가 단기간 내에 관세 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또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경기 침체입니다. 결국 이런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5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전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 두 개가 역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금리를 5번이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블랙락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자산 시장이 물가 상승 위험을 무시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요, 연초 대비로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요, 롱 포지션에 있던 약 7,500개의 비트코인이 청산되면서 2023년에 강세장이 시작되고 가장 큰 규모의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이 마이너스 17.8%를 7일 동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 시장의 상황들이 관세 이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요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기 보유자의 MVRV 지표도 중요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0.85까지 떨어지면서 단기 보유자가 평균적으로 15%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요,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영역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0.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하회를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8월과 9월에도 해당 영역을 터치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역적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더 하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사이클 구간으로 봤을 때 이번 강세장 동안에 가장 저평가 구간 중 하나로 진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1일 실현 손익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30일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손익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대세 하락장, 즉 크립토 윈터 구간과 대비했을 때는 월등하게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막대가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패닉 셀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패닉 셀링 상황에 대해서 호들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대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요, 결국은 중요한 주체들은 꾸준히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래들의 포지션 변화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계속해서 축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축적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래들과 주요 기관들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인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인출이 급등을 해서 2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시장의 가치를 잘 모르는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링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 하락세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과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비 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관세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매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트리거가 마련되지 못했고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요.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에서도 계속해서 이 규모가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일 활성 주소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1일 활성 주소가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30만 개를 돌파를 했고 온체인 거래량도 2월 이후로 최고 수준인 72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반등을 위한 포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알트코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XRP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더리움 가격이 실현 가격보다도 하방이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렇게 실현 가격을 하방이 달한 이 구간이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닥 영역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의 상황 자체가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서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현 가격 말고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율로 봤을 때도 매도 과열 영역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출시 이후로 요 구간까지 터치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온체인 시그널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장기적인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매집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현재 시점이 가장 저평가 구간 중 하나입니다. 네, XRP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상황이 더 좋은데요. XRP 선물 거래량이 216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새로운 월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TF 독립 발행사인 테우크리움이 발행하는 두배롱 XRP 선물 ETF가 거래 첫날에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수준은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신규로 발행된 ETF 중에서 상위 5%에 해당이 되고 두 배 솔라나 ETF 거래량의 약 4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ETF 시장에서는 현재 솔라나보다도 이 XRP가 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은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하워드 루트닉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워드 루트닉이 이끌었던 회사가 바로 캔터 피츠제럴드인데요. 이 캔터 피츠제럴드가 코인베이스의 목표가를 $24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그동안에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330만 달러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리서치 회사이죠. 메사리에서 글로벌 은행들이 올해 말에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사에이즈가 중국의 통화 정책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에이즈는 결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연준의 돈 풀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연준이 돈을 풀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고유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결국은 중국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를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안화가 평가절하됐을 때 결국은 중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텐데 이 유출된 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CEO인 리처드 텅도요. 최근에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로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환경들은 탈중앙화적 가치 저장소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와이즈의 CIO도 이번 통화 정책에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의 두 가지 자산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유동성 자산으로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을 때 가장 큰 호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미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더 급박하게 변동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CBD 지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 88에서 89K 사이의 매도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매도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모든 주체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도 매집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365 이평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5 이평선은 76.1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지 다시 일시적으로 하회를 할지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물량을 많이 담지 않으신 크롱님들은 1차적인 바이더디 구간으로서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하락 추세가 진정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22평선과 52평선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202평선을 52평선을 하방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MACD도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시장 자체는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RSI도 지금 50 중립 구간을 월등하게 하회를 하고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방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현재 과매도 구간으로는 진입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을 해서 365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어제 중요한 구간으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격인 72.6K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까 70K를 터치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까지도 하방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이 두 개 구간입니다. 첫 번째 70.7K는 활성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64.4K는 실제 시장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요 활성 실현 가격을 터치하고 반등했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구간에 닿지 않았지만 이 구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관세 정책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항방이 달려있는데 악재 소식이 전해져서 또 패닉셀링이 이어졌을 때 어느 구간에서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매물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가격 바로 하방으로는 매물대가 두텁지 않습니다. 가장 두텁게 형성된 요 구간은 68.1K이고요.
그 상단으로는 70.3K의 주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 실현 가격 구간과도 다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 더 상방에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은 77.5K입니다. 그리고 가격 가까운 구간에서 가장 두텁게 형성된 구간은 이 구간으로 82.3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